자, 봅니다. 43번에 역시 가나의 뭐 거의 맨날 보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5번만 거의 2개 묶어놓고요. 나머지 다 하나하나 풀 수 있는 그런 컨셉 보이고 있고요. 44번에 기억력 역시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풀어야 될 문제고요. 45번에 가나에 대한 공통 그리고 각각의 설명 또 나와 있죠. 늘 보는 그대로예요. 자, 항상 문학 볼 때는 먼저 제목 살짝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죠? 가봤더니 주머니 속에 바다예요. 아마 여러분 이 작가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할 겁니다. 우리 그 자이스토리에서 문제 푸실 때 기출 풀 때 어머니의 그릇이라고 해서 나왔던 시 하나 있었어요. 그 작가인데요. 자, 시인은 대상을 바라보는 익숙한 시각을 버린 데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라는 사람들은 일단 엄청난 관찰력이 출중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보는 사물을 또 똑같이 보면 시가 잘 안 만들어지겠죠. 약간 다른 시적 발상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익숙한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대상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바다를 주머니 속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가에 대한 개별 설명 볼게요. 바다를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이 바다를 다양하게 표현할 거랍니다. 그리고 바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드러낼 거예요. 아까 첫줄에 얘기했던 익숙한 시각을 버리는 그 대상이 바로 바다였네요. 여기서는 그치? 자, 그럼 바로 갑시다. 주머니 속에 바다. 그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설마? 하고 물어보면 불쑥 주머니 속의 바다를 꺼내 보여준다. 놀라지 마라. 그것은 마을의 아주 어린 꼬마 녀석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제법 사랑을 아는 나이가 된 친구들은 사랑으로 외롭거나 쓸쓸할 때에는 손바닥 위에 바다를 올려놓고 휘파람을 분다. 아, 앞에까지는 조금 이해가 안 됐으면서 아마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 구절 딱 나올 땐 아 하고 좀 느낌이 왔어야 됩니다. 이 구절만큼은 좀 이따 다시 설명 다 드릴게요. 아무래도 마을 어른들은 한 수 위다. 흰 손수건인가 싶어보면 어느새 하얀 갈치대로 변하고 손금 위로 바다를 흐르기도 하고 그는 바다 위에 섬도 띄우더라. 아주 오래전 그 섬을 찾아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안부까지 전해준다. 떠나오던 날 마을 사람들이 주섬주섬 챙겨 선물로 건네주던 바다. 일담한 시집 속에 곱게 접어온 바다. 삶에 지칠 때 누군가가 아득히 그리울 때 나는 손바닥에 그 바다를 올려놓고 엽서를 쓴다. 요 구절에서도 이 바다가 또 이런 느낌이었구나 라는 또 하나의 힌트를 또 여기서 받을 수 있었어요. 아침이면 사람과 함께 눈뜨는 바다. 저녁이면 사람과 함께 잠드는 바다. 사람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바다를 나는 알고 있으니. 자, 바다를 아주 다양한 시각으로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다양함을 우리가 지금 몇 개 본 것 같아요 벌써. 자, 체크해 볼게요. 갑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시적 대상이겠죠. 화자가 바라본 시적 대상 중에 먼저 나온 게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대. 뭐 마법사야? 뭐야? 이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란 말이야.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다? 새로운 시각이다. 새로운 인식이다라고 받아들여야죠. 그렇게 본다라고 했으니까 이 시를. 자, 그리고 설마 하고 그럴 수 있어. 설마 이게 가능해? 라고 물어보니까 불쑥 그 밑에서 찾을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그 밑에서 못 찾았다면 이제 이런 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불쑥 이게 뭔데요? 음성 상징어예요. 뭔가 느닷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불쑥 주머니 속에 바다를 꺼내 보여주더라는 말이야.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해? 아직까지 이게 이해 안 됐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놀라지 마라.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놀라지 마. 뭐뭐 마라. 뭐뭐 마라.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은 출제 요소가 그래도 문제 푸는 과정에서 좀 많이 봤던 것들이 같이 눈에 보여야 돼요. 명령형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다 없다 유무관이라고 할 때 체크해 놓으면 빨리 확인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은 마을의 아주 어린 꼬마 녀석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단 말이야. 아무나 하는 일이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해가 되더란 말이야. 봐,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대. 제법 사랑을 아는 나이가 된 친구들은 사랑으로 외롭거나 쓸쓸할 때 뭐야? 살다가 힘들 때잖아요. 고단할 때잖아요. 그죠? 시련을 겪을 때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아니겠어요? 그 위로를 바로 누가 준다는 거야? 그 뒤에 봐. 바로 손바닥 위에 바다를 올려놓는다 그러잖아. 이 바다는 이럴 때 우리를 위로해주는 역할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라는 건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걸 바다라고 표현한 것밖에 없단 말이야. 이 바다가 외로움을 덜어주고 이 쓸쓸함을 그지 힘내라고 치열업해주는 게 이 바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다를 올려놓고 휘파람을 분다. 일단 심상도 하나 시각 외에 많은 것도 있으면 좀 체크하라 그랬죠. 휘파람을 보니까 청각이 이게 주죠. 결국 나를 뭐 해주는 거야? 위로하는 거야. 그리고 늘 내가 외롭다, 혼자 있다, 쓸쓸하다 느꼈지만 아니더란 말이야. 바다는 늘 내 곁에 항상 있어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존재였어 바다가. 비슷한 시가 있지. 진짜 외롭다고 느껴질 때 아니더란 말이지. 하늘만은 같이 있어주지 않던가 이런 시도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마을 어른들은 한 수 위다. 그 한 수 위라는 것은 뭔데? 손바닥에 이렇게 바다를 펼쳐놓지만 그 바다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 또 다른 것도 확 펼쳐놓는다 이 말이야. 한 수 위야. 뭘 보여주는지 볼까? 흰 손수건인가 싶어서 보면 어느새 하얀 갈치대로 변해 있고, 역시나 갈치대는 또 바다에서 사는 존재잖아. 계속해서 이 바다를 뭔가 새로운 시각으로 계속 다양하게 우리한테 지금 전해주려고 하는 느낌인 걸 받아야 돼. 흰색 나왔으니까 색채어도 보이네 이제. 기본적으로 시각은 늘 나오는 겁니다. 시각은 뭐 안 나올 수가 없죠. 그 외에 심상은 체크해 주려고 그랬고요. 그래서 소금금 위로 바다를 흐르기도 하고 흐르는 바다 위에 섬을 띄우기도 하고 아주 오래전 그 섬을 찾아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안부까지 전해주더라. 그래서 바다가 이런 역할들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따져 물을 이유가 없죠. 이거 문학이니까요 지금. 떠나오던 날 마을 사람들이 주섬주섬, 자, 여기도 나오네요. 주섬주섬 화자에게 챙겨줬겠죠. 챙겨주던, 즉 선물로 챙겨주던 바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던이란 말 보이죠? 또 뭔데요? 그 회상에 반항 사용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는 회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이 마을에서 떠나오던 날 마을 사람들이 나한테 챙겨주던 게 뭔데요? 결국 바다였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또 이런 상황에 빠지면 절대 넌 혼자가 아닐 거니까 힘내라고 마을 사람들이 나한테 바다를 선물했다 이 말이야. 따뜻한 사람들이겠네, 그치? 역시 화자는 마을 사람들에 대한 태도 긍정적이겠죠. 일담한 시집 속에 그래서 곱게 접어왔대. 그 준 바다를 내 시집 속에 곱게 접어서 가져왔대.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소중하게, 잃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얘기할게요. 계속 여러분, 반복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눈에 띄잖아요. 반복되는 것. 그만큼 많이 썼으니까 눈에 띄어야 되죠. 바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죠? 근데 위치를 보세요. 이 바다가 계속 어디서 나와요? 끝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반복은 어떤 운율과 연결되잖아요. 그 운율은 바구니가 아시죠?
명사로 계속 시행 끝에서 나오고 있어요. 가군 형성. 그러면 이 바다라는 이 명사 말고도 또 있죠. 시형 끝에, 그 시행 끝에 보세요. 다닌다, 준다, 이리다, 분다, 위다, 둔다, 쓴다. 그죠? 다다다다다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명사형으로도 끝나져 있고, 그리고 종결 어미를 써서도 되어 있고, 다 가구는 맞습니다. 자, 삶이 지칠 때, 힘들 때, 누군가가 아득히 그리울 때 나는 손바닥에 그 바다를 올려놓고 역설을 쓴다. 어떻게? 아침이면 사람과 함께 눈뜨는 바다. 그리고 저녁이면 또 사람과 함께 잠드는 바다. 문장 구조 맞네? 네, 문법도 잘 맞네. 그럼 결국 이런 내용상은 무슨 말이야? 사람과 함께 눈뜨고 사람과 함께 잠든데 그 말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아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표현 한번 보시면요. 사람과 함께 눈뜨는 게 바다잖아요. 그죠? 이 무슨 법이야? 함께 잠드는 것도 바다예요. 이 무슨 법이야? 이거 뭐 의인이라고 해도 그냥 뭐 나쁘고 틀린 건 아닌데 화류라고 봐도 될 수 있다는 거야. 화류. 화류법 알지? 모르는 질문. 화류가 의인보다는 좀 큰 개념이죠. 생명이 없는 걸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니까. 이 잠들고 눈 뜨는 건 꼭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다른 짐승들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인도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더 정확하게 짚자면 화류도 된다. 근데 우리 의인과 화류를 구분하라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어쨌건 우리와 늘 한 몸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야. 바다라는 게. 늘 한결같이 함께 해줬던 존재. 그게 바다였어요. 자, 이제 사람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그 바다를 이제 나도 알게 됐다는 거야. 저 말 사람들만 알다가 지금 이제 나도 알게 됐다는 얘기야. 이제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43번에 1번 음성 상징어 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말은 이게 있다면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생동감, 더 구체화시킨다는 말,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수미상관 뭔 말인지 알죠? 처음과 끝이 비슷하거나 같지 않습니다. 공감각적 아니기도 하고 5번에 가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전개했다. 시선의 이동? 계속 시선이 어딜 봤다가 또 어딜 봤다가 뭐 어딜 봤다가 그 대상이 이렇게 계속 옮겨져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딱 받기에는 좀 쉽지 않으십니다. 이 시는. 그래서 그냥 바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이야기를 쭉 풀어내고 있는 시기 때문에 시선의 이동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44번에 기억 설마를 활용해서 바다를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행동을 믿지 못하는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그렇죠? 주머니 속에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 2번 니은에는 곱게 접어됩니다. 바다를 소중히 여긴다. 그렇겠죠, 그죠? 오케이. 나머지는 나 들어가야 되겠네요. 45번 1번 바다를 주머니에 넣거나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해서 새로운 시각을 드러냈다. 맞죠? 흰색 이미지 활용했고 바다를 소중한 갈치, 때도 비유했고 바다를 익숙한 시각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아주 신선하게 표현했습니다. 맞죠? 3번 바다를 사람과 함께 눈뜨고 잠드는 대상으로 해서 바다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존재. 보자.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존재니까 활용가 맞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나 들어갑니다. 나에는 제목이 나희덕의 송리산에서. 여러분 나희덕 작가 이름 기억나요? 나희덕? 우리 1학년 때 무슨 작품? 반통의 물. 그죠? 그 반통의 물 배울 때 제가 나희덕을 이렇게 소개했을 거예요. 아주 하찮은 그런 자연의 미물이어도 그런 하찮은 미물도 아주 생명이 있다면 존중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우리 나희덕입니다. 자연에 대한 생태계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런 분이에요. 시인이 이 시를 막 시만 쓴 게 아니라 수필도 엄청나게 잘 쓰셔요. 우리 반통의 물이 수필이었잖아요. 뭐 풀 비린내에 대하여라는 그런 수필도 있고요. 자기가 차를 처음으로 이게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고속도로 올려가지고 차를 타고 왔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 차 앞에 그 유리에 뭐가 많이 붙어있어. 헤드라이트 부분에 원래 붙어있는 것도 있지. 그거 보고 내가 내 편의를 위해서 샀던 이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죽인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느껴가지고 썼던 수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피비린내,
약간 패러디에서 풀비린내에 대하여라고 제목을 붙였던 거야. 이런 사람이야 나이더.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시도 있지. 힘들 때마다 막 땅끝에 가서 어떻게 좀 새로운 시각을 보였던 그런 시 하나 있어. 자, 이 시는 어떤 내용이냐? 45번 보기 한번 볼게요. 나는 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게 산이죠. 새로운 시선. 똑같이 아까 공통 설명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죠? 첫 번째 좀 다시 한번 보세요. 보기에 익숙한 시각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새로운 관점. 그래서 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산과 사람의 관계. 산을 이것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산과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산을 오르는 것과 삶의 태도에 대한 인식 전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도 인식이 전환이 될 거고요. 보통 우리 산을 오르면 매번 힘들다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른 생각이 나올 거예요. 또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인식의 어떤 전환을 보일 거랍니다. 가봅시다. 가파른 비탈만이 순결한 싸움터라고 여겨온 나에게 송리사는 순하디순한 길을 열어 보였다. 산다는 일은 더 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뜻. 평평한 길은 가도 제자리 같았다. 아직 높이에 대한 선망을 가진 나에게 세속을 벗어나도 세속의 습관은 남아있는 나에게 산은 이제 그만해. 어깨를 낮추며 이렇게 속삭였다. 산을 오르고는 있지만 내가 넘는 건 정작 산이 아니라 산 속에 갇힌 시간일 거라고. 오히려 산 아래에서 밥을 끓여 먹고 살던 그 하루하루가 더 가파른 고비였을 거라고. 송대사는 단숨에 오를 수도 있는 그 높이를 길게 들여서 내 앞에 펼쳐 주었다.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한 번에 오를 수도 있지만 더 길게 깊숙이 들어가면서 그 삶에 대한 어떤 성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시가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중간중간에 조금 알듯 모른 듯한 그런 말들이 좀 분명히 보여요. 자, 봅시다. 제목은 속리산이니까 당연히 속리산이 중요한 시적 대상이겠죠. 그죠? 여기서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긍정의 대상이겠죠. 가파른 그 비탈만이 순결한 싸움터라고 여겨온 그런 나에게. 그러면 나 나왔네? 나는 지금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 가파른 비탈만이 순결한 싸움터야 라고 느꼈던 거야. 그 가파른 비탈. 이 비탈길은 누가 봐도 좀 힘든 길이잖아요. 그런 힘든 길이 바로 뭐에 비유되겠어? 순결한 싸움터라고 지금 비유되고 있네. 그러니까 이 싸움의 공간에서 절대 내가 지면 안 되겠지, 그치?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야. 지면 나는 내 삶이 끝장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가파른 비탈이 싸움터라고 느꼈던 건 삶이 그만큼 치열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나란 말이야. 삶은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또 경쟁의 관계야. 삶이라는 것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바로 삶이야. 근데 절대 나는 이 싸움터에서 밀리면 안 돼 라고만 아주 나를 옥죄고 나를 힘들게 내가 생각하는 살아왔던 게 기존의 나였던 거야. 근데 이 시는 이 산을 통해서 인식의 전환을 보일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제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늘 이렇게 힘들게 계속 싸움의 연속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에게 속리산은 아니야. 순한 길을 열어 보였대. 이 순한 길. 삶은 이런 싸움의 그런 경쟁의 어떤 공간만이 아니야. 순한 길도 있어 라고 나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지금 산이야. 그런데 이 순한 길은 당연히 평평한 길이겠죠. 따지면 산을 가다 보면 늘 가파른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산을 넘다 보면 평지가 나올 때도 많아요. 구간이. 등산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알 거야. 그래서 이 등산을 하는 그 과정에서 느꼈던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런 길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길도 있다 이 말이야. 속리산이 그런 길을 나한테 열어보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속리산이 나한테 그런 길을 열어 보인 게 아니라 따지면 내가 보러서 안 거잖아. 근데 마치 속리산을 보여준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이가 의화되고 있죠. 그리고 산다는 일은 즉 삶이란
더 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야 라고도 누가 산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만 한단 말이야. 이 등산하면서 내가 느끼고 있는 거야 지금. 다시 산다는 일은 더 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더 높이 오른다는 것은 여기 나온 말들 중에 뭐하고 지금 대응되는 말일까? 이 말이 되지. 삶이라는 건 무조건 높이 오르는 게 다야. 내가 경쟁에서 싸워서 무조건 내가 높이 올라가야 돼. 부장되고 상무되고 전무되고 이사장되고 그지?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송리사는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야. 바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더 깊이 들어가는 건 뭔데? 올라가는 건 수직이잖아. 또 위기 질서가 있는 올라가는 건 요 느낌이잖아. 근데 더 깊이 들어가는 건 수평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수평. 그래서 여기서 뭔데? 삶이라는 게 더 높은 지위로, 더 높은 권력 이런 것만 채워서 살아가는 게 삶이 다가 아닌 거야. 그래서 지위와 권력 이게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 산이. 그래서 더 높이 오르는 게 아니다, 더 깊이 들어간다. 이런 거 뭐야? 대꾸대꾸 해줘도 대꾸법 체크하시고. 여기서 바로 뭐가 보인다? 인식의 전환이 보인다. 수직적 사고가 다가 아니야. 수평과 대등과 동등과 평등과 이런 것들도 삶의 과정에서 중요한 거야. 자, 그렇다면 이 가파른 비탈과 여기 더 높이 오른다는 것이 다 이런 치열한 삶의 현장을 빗대고 있는 말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과 싸움을 통해서 뭔가 내가 성취해내는 게 그게 인생이 다가 아닌 거야. 평평한 길을 가도 제자리 같았다. 그러니까 뭔가 높이는 못 올라가니까 계속 제자리에 걸음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다른 어떤 생각을 내가 가질 수 있게끔 이 어떤 인식의 전환을 가질 수 있게끔 산이 계속 나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아직 높이에 대한 선망을 가진 나 봐. 아직까지도 나는 어떤 나야? 높이에 대해서 어떤 선망을 가지고 부러움을 가지고 있다잖아. 더 높이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단 말이야 나는. 세속의 완전한 때를 벗지 못한 상태진 않아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높이에 대한 선망을 가진 나에게 이제 또 계속 가르침을 줄 거야. 세속을 벗어나도 세속의 습관은 남아있는 나에게. 그러니까 높이에 대한 선망을 가진 나와 세속의 습관 아직 남아있는 나 결국 같은 나야. 그지? 분명히 내가 산에는 왔지만 어떤 기존보다는 뭔가 깨달음의 인식을 전하는 부분 내가 가져왔지만 하지만 완전히 그 속세에 떼서 탈피되어 있는 나는 아니야. 높이에 대한 선망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직 세속의 습관도 남아있는 나잖아. 어디에서 세속을 벗어났어. 그럼 세속을 벗어난 건 지금 어디에 있어 지금? 속리산에 있잖아. 속리산이 말이야 세속을 벗어난 공간이겠지. 내가 아무리 세속을 벗어난 공간에 산에 왔어도 아직은 그 때가 남아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산은 어깨를 낮추며 이렇게 속삭였다. 여기서 확실히 찾으셔야 되겠죠? 앞에서 못 찾았어도 산을 오르고는 있지만 내가 넘는 건 정작 그 산이 아니라 산 속에 갇힌 시간일 거라고 속삭여주고 있대. 즉 그렇다면 내가 넘는 건 지금 산이 아니라 산 속에 갇힌 시간. 이 말이 상당히 그지? 마치 스님께서 알듯 모르듯한 그런 말 한마디 던져준 그런 느낌이잖아. 선문답이라고 흔히 얘기하지. 이게 뭘까? 이 산속에 갇힌 시간이래. 내가 넘고 있는 건 높이가 아니라 산속에 갇혀있는 시간이래. 그게 뭔데?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지. 빠지면 위에 나온 말로 바꾼다면 내가 넘고 있는 건 높이의 산이 아니라 산속에 갇힌 시간, 즉 더 수평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야. 거기서 뭘 느껴야 되는 거야? 이게 다가 아닌 걸 계속 느껴야 되는 거야. 삶이 이게 다가 아닌 걸 느껴야 돼. 자, 오히려 산 아래에서 밥을 끓여 먹고 살던 그 하루하루가 오히려 더 가파른 고비였을 거라고.
계속 누가 산이 속삭이고 있는 거야. 아마도 너가 그 속세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던 경쟁해야 했던 그 경쟁을 통해서 성취해야 했던 그때가 아마도 더 큰 고비가 아니었을까? 속내산은 단숨에 오를 수도 있는 그 높이를 길게 늘려서 내 앞에 펼쳐주었다. 결국 이 길게 늘렸다는 게 뭔데? 더 깊이 수평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도 또 그 말을 보통할 수 있겠죠, 그죠? 그만큼 성찰, 산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거야. 산을 통한 깨달음의 시였던 겁니다. 이 시가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보기를 또 다른 또 버전의 보기를 하나 줘놓고 얘기하면 요런 그 단숨에 오를 수 있는 높이라는 말을 어떻게 말하면 또 삶의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또 비유해서 쓸 때도 한 번씩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진리라는 것은 단숨에 한 번에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삶의 과정을 이렇게도 겪고 저렇게도 막 겪는 과정에서 삶의 진리를 우리가 깨우치는 거죠. 하여 저 미음에 나와 있는 단숨에 오를 수도 있는 저 높이를, 저 말을 삶의 진리라는 게 결코 단숨에 깨달을 수는 없다라는 말, 그런 말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단 한 번에 모든 게 다 이루어내는 게 그게 꼭 아름다운 미덕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그제 어떤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내는 것도 의미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44번에 디귿에 아직 그런 나라고 얘기했어. 아직은 그런 나야. 여전히 세속의 때가 묻어있는 나였지. 화자가 여전히 높은 곳에 도달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아까 그 여전히 높은 곳을 아까 19에서 뭐라고 했어? 높이에 대한 선망이 있다라고 표현했었지. 이제 4번 리을 오히려 그 속세의 삶이 더 고비가 아니었을까라는 그 오히려였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보다 산 아래에서 삶이 더 힘겨운 것이었을 거야. 그죠?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리을만 보면 답을 몰라요. 문맥을 보니까 끄덕여지죠? 5번에 단숨에 오를 수도 있는 높이. 미음을 활용해서 산에서 깨달은 삶의 목표를 화자가 쉽게 이룰 수 있음. 화에서 산에서 깨달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깨달은 것을 쉽게 이룰 거야 라는 이야기하고는 연결이 어색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5번에 4번 속내산이 나에게 길을 열어 보인다고 표현해서 속내산을 등반의 대상이 아닌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는 주체였다. 그렇죠. 그 길을 보인 주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의인화가 됐던 거예요. 자, 5번에 어깨를 낮추고 속삭이는 대상으로 표현하여, 맞죠? 속내산을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좋은 말은 됐지만 무조건 좋은 말이라고 해서 그 대상과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희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속내산이 깨달음을 주는 대상은 되겠지만 희생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